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얼마나 자국의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죠. 그런 가운데 지난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했던 중국의 정책 중에 가장 먼저 실행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은행 상환 연기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규모의 자금을 지방의 중소기업 은행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무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리커창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수많은 중국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이 끊길 상황에 닥쳐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지방 중소은행들에게 이 자금의 40% 이상은 필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40% 이상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출해주는 기간도 최소한 6개월을 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죠. 따라서 이 자금의 정책 의지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비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중소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실 채권으로 재정적 압박이 심한 중국의 지방 중소은행들에게 있어 최근의 질병 사태는 자칫 이자가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을 큰 은행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의 작은 은행들에게 주어서 숨통을 틔워준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경향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상품 중에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민간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MMF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위어바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은행상품과는 달리 위챗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고 쉽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가입, 당일 해지도 가능하고요. 이런 민간 상품들은 중국의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비해서 편리하기도 하거니와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고도성장기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에게는 돈이 조금 생겨도 어디 활용할 때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나와 있지만 수익률에 있어서만큼은 천양지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MMF 같은 민간의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계속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지경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가? 사실 알고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민간의 금융상품이 투자하는 대상이 사실은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민간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이렇게 큰 수익률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중국의 은행이 민간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높게 주지 않지만 이런 알리바바 같은 민간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때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나 위챗페이가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돈을 거의 2달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은행들을 불러서 공개 경쟁을 시키고 가장 고수익을 제공하는 은행에게 그 돈을 맡기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민간의 금융상품 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는 소액을 받아가지고 모두 합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만든 다음에 은행들의 최고 수익 보장 상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 모델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수익 모델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죠. 사실 그동안 중국의 은행들은 자금 잔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은행에 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은행의 대출을 받긴 어렵고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금의 수요는 높고 이러니까 사금융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2부, 3부를 받았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엄청난 규모
규모의 자금을 가진 민간 기업이 나타나서 은행들 앞에서 이 자금의 규모를 가지고 흔들어대면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최선의 조건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를 해왔죠. 그동안에는 이 통화 완화한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국유기업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민간에 나오지 않아서 통화 팽창의 우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이 통화 완화,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을 겪고 이번 질병 사태를 겪으면서 단기간에 대량으로 큰 통화량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은행의 곳간에 드디어 돈이 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가장 많은 자금을 소비해주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옛날 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이런 민간 금융회사들에게 전에는 아주 고수익을 보장을 했지만 점점 제시하는 수익률이 내려간 것이고, 이제 별로 자금이 궁하지 않으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사인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은행까지는 돈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주머니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과연 이 돈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갈 것인가? 이것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리커창 총리의 이번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반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국가재정과학연구원에서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까지 돈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의 호주머니까지는 돈이 안 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인터넷 소규모 사금융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해서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돈이 현실적으로 영세 상인들 주머니까지 갈 것이라고 이렇게 정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지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죠. 연초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미디어들이 중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현금 흐름 상황이 4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5개월,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중국 공산당 매체인 이포크 타임즈는 현재 중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계 금융회사의 아태 지역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의 말을 들어서 중국에서는 현재 장기 미상환 대출이 많은데 상당 부분이 결국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악인 것은 중국 국유기업들도 민간기업들에게 제대로 지불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작년도 국유기업이 민간기업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체불금이 8,900억 위안이 넘는다고 했고, 작년 연말까지 지불한 돈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친구도 하나 아주 큰 중국의 국유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데 지불받지 못한 돈이 4년 전, 5년 전 계약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경제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번 질병이 발생한 후에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장려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노점상을 해야 되겠다는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리커창 총리 또한 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런데 그 후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노점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청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청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한다든지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서와 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 행동 방식이나 위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또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점포를 하나 내지 않습니까? 간판을 좀 크게 달려고 해도 청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창문이 너무 커도 청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입구 위치를 바꾸려도 청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으려도 청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 점포를 내고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청관이라는 존재가 가장 장사에 영향을 주니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거리에 노점상이 늘어나면 이것을 잘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텐데 청관이 나서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월 800위안 정도의 자릿세를 받는다고 하고요. 지방에 따라서는 2,000위안, 3,000위안으로 올리고 있는
청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이 청관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재원이 말랐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민생 경제를 돕기 위한 예산을 확대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주는 비경제성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에는 봉급 외에는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도 나가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 청관도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방 중소은행에게 공급한 이 자금이 온전히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될지 이것이 이번 리커창 정책의 성공 실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부디 100%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초 체력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남길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